이슈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을 딱 30일 앞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고양시에 서울 편입을 약속하며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을 찾아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남이라며 정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대학 교수들도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행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등과 불화설로 논란이 됐던 이강인이 축구 대표팀에 다시 뽑혔습니다. 황선홍 대표팀 임시 감독은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경기해야 한다고 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와 감독이 학생들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는 피해를 주장하는 초등생과 분리 조치를 즉시하지 않았고 감독과 재계약까지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4.10) 총선이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총선은 민주당이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한 석 앞섰고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었죠. 254석 중 약 절반, 그러니까 122석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딸랑 17석밖에 못 챙긴 게 영향이 컸던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수도권은 뼈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위원장, 오늘은 국민의힘이 갑을병정,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고양시로 가서 서울 편입을 하던 경기도 북도로 가던 고양시가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분도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미 나왔던 공약이라면서요. 첫 소식 김도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편입이라 적힌 빨간 풍선을 지지자들이 흔들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답합니다. 한 위원장은 고양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으로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절차가 단순하던데요?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포와 구리,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험지를 잇따라 찾는 이유는 민주당 텃밭이 된 경기 민심을 뒤집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양시도 지난 총선에서 4개 지역구를 모두 야권이 싹쓸이한 여권의 험지로 꼽힙니다. 공천을 확정지은 고양시 예비 후보들도 한자리에 모여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 12년 정권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편입. 두 번째, 경제 자유구역 확정.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공약이라며 결국 실행력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수도권 험지 방문을 끝낸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정권 심판 벨트 지역인 충남 홍성과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채 양명주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는데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5개 사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또 현 정권을 패준 정권이라며 몽둥이로 때려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남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분노하게 한 정부의 5대 실정, 이채 양명주 오행시를 읽으며 지금의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패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채 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권 심판 여론을 자극하며 공천 갈등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이 심판 선거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이 대표는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중원의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충남 주요 정책 간담회를 가지며 수도권 중심이 아닌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맞춤형 정부 심판을 내세우는 이 대표는
오는 14일엔 대전과 세종, 충북을, 15일엔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 정권 심판론 화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후선우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MBN 총선 빅데이터 톡톡 시간입니다. D-30 본격적인 심판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심판론, 이 상대 진영과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지지층 결집하는 전략이죠. 대표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를 한 달 앞둔 바로 지금 시점, 막상막하였던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 숫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 그대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가져갔죠. 이렇게 선거 직전에 어떤 바람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거대 야당 심판론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지금 법정에 있다면서 방탄 심판론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 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명 윤석열 정권 심판론, 독재 심판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현재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힘을 얻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대통령 업무 수행 평가 긍정지수 조금 오르긴 했지만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전략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여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오히려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말하자면 현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곧바로 민주당을 고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MBN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를 분석해 양당의 호감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 긍정 감성에서 부정 감성을 빼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호감도 국민의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판론 구도는요, 각 당의 부정 연관어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과 관련된 부정 감성어가 눈에 띄입니다. 당 내부에서의 갈등 상황, 이재명 대표 본인의 리스크가 크다는 뜻인데요. 주말 사이 여당 지지층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대표가 직접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죠. 여당 지지층과 각을 세우는 심판론, 오히려 갈라치기 한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부정 키워드는요, 상대당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고 이를 강조할수록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심 공천이 없었다면서요. 현 정권과의 차별화로 정권 심판론의 영향력 다소 약해진 결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작업 마무리한 민주당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양당 모두 여기저기서 이렇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심판론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오느냐, 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N 총선 빅데이터 톡톡 시간이었습니다.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 중 195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에서 지금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찍을까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박빙이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가량인 122석이 포진한 수도권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유권자들은 정부 지원론과 심판론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경기, 수원, 병은 지난 주말 여론조사 업체 3군데가 민심을 확인할 만큼 관심이었는데 결과는 모두 박빙이었습니다. 3개 조사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오차범위 아니었고 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대결에서도 우열을 가리긴 어렵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경기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뚫으려는 도전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리턴 매치가 이뤄지는 서울 광진을에서는 현역 고민정 의원과 오신환 예비후보가 접전이었고 8년 만에 재대결이 벌어지는 경기 이천에서도 현역 송석준 의원과 엄태준 예비후보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운동권 대결이 성사된 서울 마포홀은 달랐습니다.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모두 현역 정청래 의원이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뉴스7은 각 당이 보는 이번 총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 연결해보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실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부터 좀 좋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아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국민의힘이 많이 따라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 뭐가 있을까요?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하는 경제 무능론, 그리고 이 정권에게 국회까지 넘길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심판론, 이것은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동의 어떤 국민적인 민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천 파동 등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약간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바로 정상화의 흐름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무능론 같이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계신데 요즘은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거든요. 이 정권 심판론으로 될까요? 정권 심판에 대한 큰 흐름은,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물결과 해류의 바닥을 볼 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표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제 투표로 연결시킬 것인가, 또 정당 지지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공천을 둘러싼 어떤 중간에서의 파동 등등은 오늘 저희들이 선대위도 구성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심판론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을 전면화하면서 보다 선명하게 이제 국민들의 초점이 이대로 갈 것이냐,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을 그대로 갈 것이냐, 국회까지 윤석열 정권에게 넘길 것이냐 하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좁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을 그러니까 표로 연결을 지어야겠다.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이 굉장히 많다고 조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서 승부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는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야말로 한 석이라도 더 이겨서 적어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까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지역에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최대의 승부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비례대표 표가 조국 혁신당으로 자꾸 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쪽 비례대표 민주연합의 표를 가져간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당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하실 건지 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또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천 파동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의 지지율이 출렁했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조국 혁신당과의 비례대표에 있어서의 지지율도 곧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조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총선 판세와 목표 의석수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총선 판세는 마지막까지 쉽게 예측하기보다는 끝까지 한 석이라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번 선거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석이라도 이기는 정당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아주 긴장된 총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 정권을 견제해서 현재의 이 무능한 경제 무능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아주 진지하고 절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누가 선거를 진두지휘할까에 쏠립니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번 총선을 이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유세를 돌며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지역구가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 전략 등을 짜는 방식으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추락한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역할을 한 한 위원장과 선거 경험이 많은 윤재욱 대표가 함께 총선을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특히 한두 명의 스타가 이끄는 구조가 아니라며 선거 전략은 모두가 뛴다는 것이고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 선대위를 발족해야 하는데 이번 주 선대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이 투톱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쓰리톱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전면에 나서게 됐거든요. 김 전 총리는 공천을 받지 못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류도 설득하겠다고 밝혀 임 전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건 이유는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이란 이 산무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며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와 함께 이해찬 전 대표를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 공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21대와 같은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백의종군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사무총장, 영입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 등이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쓰리톱 체제로 선대위를 꾸린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른바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잠시 후 발표합니다. 하위 10%를 받아 30%의 감산을 받는 의원 중 유일하게 생존한 박용진 의원이 최종 결선에서 생원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관심이 큰데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대권 잠룡안에 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집계가 시작됐습니까? 예,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북구 을, 서울 서대문구 갑, 경기 화성시 정, 세종시 갑 이렇게 총 4곳의 경선 결과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 단연 최대 관심 선거구 서울 강북구 을인데요.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아 경선 득표에서 30% 감산 페널티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과연 본선에 안착할지 관심입니다. 3.15 결선에 오르지 못한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지지에 나섰는데 박 의원 일단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명분 없는 야합에 휘둘릴 당원과 주민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역 불출마로 전략 선거구가 된 곳, 이곳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구 갑 청년 전략특구로 후보 교체 논란이 있었죠. 전격적으로 투입된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변호사가 본선행 티켓을 따낼지 관심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신설된 경기 화성시정에서는 현역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과 조대현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진석범 당대표 특별보좌역의 3파전이 치러지며 개파 대리전 양상이 벌어졌고요. 역시 현역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선거구가 된 세종시 갑에서도 이례적으로 4인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잠시 후 오후 8시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앞서 나온 경선 결과들처럼 오늘도 총 친명 불패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달아오르는 총선 소식 총선 톡톡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일배 없다더니 일배 하면은 예전에 그 논란이 자주 됐었던 극우 성향 사이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극우 공천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식 회의석상에서 크게 반발하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극우 공천? 일배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배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배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가 과거 내가 한때 관련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걸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의 이 발언 이후에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SNS에 이 극우 사이트의 글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즉각 극우 공천을 넘어 일배 공천을 했다며 사과하고 공천을 취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배가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도 변호사 논란은 또 있었잖아요.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도 변호사는 사과는 했지만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를 두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약 1시간 전에 공관위에 도 후보 관련 발언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간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슬로건 전쟁.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으니까 슬로건 나올 때 됐네요. 맞습니다. 슬로건은 유권자들에게 정당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먼저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지금 앞에 공약과 정책을 넣고요. 합니다 앞에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국민의힘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고용 이상 구형 시 세비 반납, 지금 한동훈이 합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슬로건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4.10 심판의 날 구호로 어떤 게 좋을지 투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선택지론 심판에서 바꿉시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등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에 과반이 넘게 몰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멘트, 문구 하나하나에 꽤 고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엔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내 외모 점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닙니까? 자기 외모를 평가했나 봐요?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MBN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외모 점수를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답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외모를 100점 만점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85점. 85점? 제가 잘난 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너무 민망. 또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체력이라며 무반동 턱걸이를 5개 정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연대는 중전마마 옹이자 호의를 위한 것이라 꼬집었고요.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네. 조 대표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하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했군요. 어쨌든 아까 조국 대표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짜 한마디 한마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언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10 총선 기획 격전지 속으로 거대 양당은 물론 제3지대 신당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 바로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 지역입니다. 화성과 평택이 분구되면서 지난 총선보다 2석이 늘어 무려 23석이 됐죠. 이 반도체 벨트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또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떨까요? 최돈희, 서영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2047년까지 6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이곳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생산단지 같은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8개 시군이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 의석수는 60석, 권역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반도체 벨트는 23석,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붉은색보다 푸른색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선 의석수 차이가 3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후보 간 격차가 약 10%포인트, 만표 이하로 승부가 갈린 곳이 11곳에 달하는 데다 전국 평균에 근접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인구 비중은 청장년층이 높았지만 인구 증가율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는 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민심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당 보고 선택해도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어갖고 지금은 그런 것보다 공약집을 더 꼼꼼히 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경기 남부권에 각 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부터 대기업 출신 경제 전문가와 참신한 정치 신인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총출동시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반도체 벨트의 시작점이자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 이수정 교수 등 인지도 높은 후보를 투입해 수원성 탈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원이 제조의 중심에서 지금 주변으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컨셉으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모든 반도체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을 하고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백혜련 의원과 3선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후보 등을 앞세워 이번에도 5석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로 일하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자체의 역할과 또 중앙정부의 협력을 단단히.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참전으로 주목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천부터 시작해서 용인 그리고 화성, 평택을 잇는 이 벨트에서 그 가로축 교통망을 확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설 같은 것도 보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의 한정민 후보를 맞춤형 투입했고 반도체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에 좀 보조금을 늘리거나 투자처를 확대하는 방향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것이 동탄의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실력을 갖춘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미래자동차 여기에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반도체도 강해지고 미래차도 강해집니다. 융합을 통한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경기 오산에서는 EBS 강사 출신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와 카이스트 교수 출신 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5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까지도 집단 사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긴급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교수도 학생도 없는 학교 대란 과연 현실이 될까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총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회의, 이 방금 전까지 이 2시간 20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체 행동에 돌입할지를 물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엇보다 집단 사직을 결의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이 아직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직을 포함해서 진료를 보지 않겠다는 뜻인 겸임 해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사직 움직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예, 이미 공식화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이 전공의 이탈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부산대병원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사태가 이달 중순에 본격화하면 비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인데요. 이 교육부는 현재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의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인데 유급 구제 방안은 추후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경찰이 집단 행동에 불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올라왔던 인터넷 사이트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백계종 기자입니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란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오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9시 반에 오셔가지고 저희 쪽에 영장 집행하시고 작성자 정보 이런 거 요청해가지고 좀 게시물 작성 정보 이런 건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협은 자신들이 해당 문서와 무관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참여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서울 소재 의사 A씨도 지난 9일 소환했습니다.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인데 A씨는 게시글 작성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을 소환해 의협 지도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축구대표팀 황선홍 임시감독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명단에 이강인을 넣었습니다. 축구팬과 동료 선수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기회를 주고 태국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치르게 하겠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는데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동료들에겐 용서를 받았다지만 팬들에겐 아직인 걸까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고심 끝에 이강인을 뽑은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선발 배경에 대해 입을 뗐습니다. 두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우리 이 축구 팬 여러분들과 또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어 대표팀 갈등은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태국과의 2연전이 단순한 예선전이 아닌 속죄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발이라고 강조했지만 축구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 이강인 선발을 반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워크를 해친다는 비판글이 쇄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논란과 별개로 소속팀에서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을 확정한 대표팀은 오는 18일 소집돼 태국과의 2연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십니까? 이런 지하철 화재가 또 발생할 뻔했습니다. 부산에서 불을 붙인 종이를 지하철 의자 밑에 넣어서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2년 전에도 방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종이에 불을 붙여 의자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열차 안에 타는 냄새가 번지자 승객들이 대피하고 다음 역에서 영무원이 들어와 남성을 제지합니다. 불은 종이만 태우고 꺼졌지만 승객들은 불 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금 붙기는 붙었던 것 같아요. 깜종이보다 좀 큰 그런 정도라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은 새 정거장이 지난 이곳 동네역에서 내려 출동한 영무원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CCTV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부산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편의점 앞에서 신문지를 태워 일반 물건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불 지른 걸 자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행설 수술하는 거죠. 경찰은 방화 미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천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초등학교에서 감독이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1시간 반 동안 운동장 100바퀴를 뛰라는 지시도 받았다는데 해당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해당 초등학교 야구부 A 감독과 마주선 11살 B군이 고통스러운 듯 양볼을 만집니다. 감독 앞에서 허리를 숙인 뒤 다리를 뻗어 팔굽혀펴기를 하고 멱살을 잡히기 전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B군은 감독이 얼차려를 준다는 명목으로 1시간 반 안에 운동장 100바퀴를 뛰거나 팔굽혀펴기 500개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부원들이 있는 곳에서 수차례 욕설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몸을 투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욕을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상처받았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집에서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해왔던 B군은 야구부에서 나와 현재는 병원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다 깨는 일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자다 깨서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막 울고 이랬던 일을 모르고. MBN 취재 결과 B군 외에도 A 감독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또 있는데 현재 학부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방임방치 계속 그렇게 이제 왕따를 종용하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 삼고. 하지만 A 감독은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CCTV를 불법으로 지금 마음대로 자기가 훈련이 없나 와서 확인하고 이런 부모님의 악성 민원에 지금 1년째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지검은 감독이 어린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현재 가혹행위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과 야구부 감독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오히려 학생이 감독과 마주칠까 봐 숨어 다녀야 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감독은 지난달 학교 측과 이미 재계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B군 측은 지난해 5월 학내 야구부 A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MBN 취재진에게 형사고소가 되면 분리조치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조치는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라는 또 이게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은 10개월째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B군 측은 오히려 숨어 다니는 입장이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숨어 다니는 입장이죠. 이게 아이러니해요.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학교 측은 지난달 A 감독과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2차 가해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못 가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안 오니까 분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인천지법은 다음 달 1일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화물차가 달릴 때 완충 역할도 하고 화물을 더 실을 때 지지대로도 사용하는 기다란 철판을 판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철판인 만큼 주변 주행 도중에 이게 빠져서 다른 차에 날아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행 중 빠진 타이어 사고 그 이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철판 판스프링이 빠지는 사고는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세막대기가 날아와 SUV 차량을 강타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유리를 깨고 들어와 차량 내부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세막대기 정체는 판스프링,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간 판스프링 사고는 모두 6건, 2018년에는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차체 밑에 붙어 있는 부품입니다. 짐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변형시켜 짐칸에 꽂아 쓰는 겁니다. 화물을 하나라도 더 싣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허술하게 장착하다 보니 주행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판스프링을 사용하려면 구조 변경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힘을 실게 되면 운임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움직이면서 돈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개조한 화물차들도 판스프링을 고정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사할 때 이렇게 해갖고 달면 꼭 달고 다닙니다. 고정이 안 된 판스프링은 차체나 타이어와 부딪혀 부러지기도 합니다. 빵꾸가 나가지고 파스가 나고 때렸어요. 지난해 8개월 동안 불법 판스프링 단속 건수는 1,420건.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교육과 단속에 나서게 했습니다. 한두 번 걸리더라도 손해가 막심하게 결국은 자발적으로 안전장치들을 본인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의 엄격한 처벌 기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봄이 되면서 한강공원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거기는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원래 편의점이 저렴하진 않지만 이상하리만큼 더 비쌉니다. 많게는 마트 가격보다 2배, 불과 200m 떨어진 편의점보다도 30% 더 비싼 곳도 있었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한 매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맥주 한 캔을 사보겠습니다. 국산 맥주 500ml 한 캔이 4,000원입니다. 마트에선 2,100원에도 파는 맥주캔입니다. 얼마예요? 4,000원. 이거 좀 비싸더라고. 우린 그거 싼 거지. 편의점끼리 비교해도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200m 떨어진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똑같은 맥주를 30% 저렴한 2,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선 3,000원인 봉지라면도 한강공원에선 평균 4,000원입니다. 가격대 좀 평균보단 많이 높다. 봉지라면이 하나에 4,500원이어가지고 좀 우와 싶었던 것 같아요. 한강 매점의 물건 가격이 높은 이유는 한강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매점 운영권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인 한강 매점의 운영권은 공개 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목 좋은 여의도 한강 매점의 경우 운영권 가격만 33억 원에 달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 물건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거기는 매가가 좀 높아요. 그만큼 본인들이 입찰가로 지불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입찰가를 고스란히 한강 매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는 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최고가 입찰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수입 확충이라는 부분에서는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공정하기도 하고요. 당분간 한강 매점의 맥주나 라면 가격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재후 기자입니다. 흰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조두순이 법원을 나섭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집 주변을 40분 정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아내와 가정 불화를 언급한 조두순은 곧이어 과거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그동안 지지율에서 고전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확정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든 지지율이 확 오른 건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가 트럼프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확정 이후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My predecessor and some of you here seek to bury the truth about January 6th. A president, my predecessor, failed the most basic presidential duty that he owes to American people, the duty to care.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국경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바이든 정책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By the time his term is up, we can have close to 20 million people. Many come from mental institutions, many come from prisons, they're terrorists. 치열한 재대결이 벌어지면서 여론조사는 박빙 구도를 나타냈습니다. 미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연속으로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균형을 이룬 것은 6개월 만입니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는 추가 질문까지 합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에서 사퇴한 니키 헤일리 지지자의 63%가 바이든 쪽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의 중도 보수층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차량 한 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하네요.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 벌어진 일인데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달려와서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를 끌어내 사지를 붙들고 연회에 가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한 건물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은 보안 요원들의 차에서 끌려 나와 어디론가 연행됩니다. 10일 새벽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중난하이 남쪽 출입문에 문턱에 걸리며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SNS 영상에는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담겼는데 이게 차량 운전자가 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중난하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입주해 있고 시 주석을 비롯해 전현직 중국 지도부가 거주하는 중국 정치의 심장부입니다. 원래도 경비가 삼엄한 데다 양회 기간 베이징은 특히 더 경비를 강화했는데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영상이 올라온 시간은 10일이지만 실제 촬영 시간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안팎에선 시진핑 주석 1인 집권 체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쌓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30여 년 만에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없애는 등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8명과 화물차 운전자까지 모두 9명이 숨졌는데 불까지 난 차 안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화상 하나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옆에 종잇장처럼 구겨진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찌그러진 승합차 한 대가 화재에 그을린 채 모로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미국 위스콘신주 클라크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8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는데 2살배기 남자아이 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To Wisconsin to pick up their 2-year-old grandson. He was the only survivor, and he's missing his mom, which is you can imagine just how hard that. 인근을 지나던 전직 해병대원 남성이 훌쩍이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구조했는데 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이는 화상도 입지 않은 채 구조됐습니다. 희생된 일가족은 종교적인 이유로 문명을 거부한 채 목가적인 삶을 꾸려가는 집단에 속해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소에는 말을 타고 다니다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변을 당한 겁니다. Things, you just don't know how to act, or you don't know how to take it, or if anybody, or if or if any of them suffered before they died. 부모와 여동생, 할머니 등 가족을 잃은 아이의 사연에 미국 사회도 슬픔에 빠졌는데 SNS상에서는 모금과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여행지에 또 집 근처 무료 공영 주차장을 보면 장기 주차된 차량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박기를 해놓고 방치해도 강제 견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고가 빈번한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형 SUV 차량도 넣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의 한 무료 공영 주차장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등이 빼곡히 주차돼 있는데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됐죠. 지금 수많은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된 지는 좀 오래된 상황이고 저희가 제지하려고 하면은 사실 제주 등 주요 관광지의 무료 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의 쓰레기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주로 도시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에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얌체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한 달 넘게 방치한 차량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을 확대해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6조 원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에 대해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대다수 가입자가 20에서 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런 상품에 가입해서 이익을 본 적이 있다면 배상액은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가입자들도 은행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라 소송 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홍콩 ELS 상품의 배상 기준은 은행의 불안전 판매 정도와 가입자의 금융 지식에 따라 갈립니다.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을 어겼는지에 따라 최대 40%가 적용되고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최대 10% 가중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최대 45% 가산이 되지만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 비율이 깎입니다. 실제로 ELS 상품에 60여 회 가입해 손실 경험도 있는 50대 가입자는 누적 이익이 손실 규모보다 높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100%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자기 책임 원칙 하에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20%에서 60% 수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던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금감원은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입자들은 은행권 입장만 반영된 기준안이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살펴봤어야지. 이건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금융상을 보호하고 있어요. 은행들도 불안전 판매를 쉽게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2019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처럼 장기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이 되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내일 새벽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 중부지방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 지역으로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강원 산간 지역으로도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 1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창원이 4도, 부산이 6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는 주말 서울이 16도까지 올라서면서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